지금은 한국 부동산의 정책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내가 다주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많았는데 똑같이 되풀이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다시 세금 이슈가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월급쟁이로 한 20년 정도 투자를 계속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기는 투자자의 생각법 책을 하나를 냈습니다. 사회초년생, 저도 이제 흑수저 월급쟁이였고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원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얼마 더 버는 것보다 시드가 쪼그라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일 열심히 해야 되고, 이 두 개를 충족하는 게 사실 한국에는 주택이죠, 아파트죠.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일단 필수제죠. 의식주 중에 하나기도 하고, 워낙 많이 길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정말 개똥 같은 아파트를 사도 최악의 경우 7년이 지나도 내가 산 아파트 금액보다 전세 가격이 높아져 있었어요. 보통은 4년 정도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4년에서 최악의 경우 7년 정도 지나도 내 원금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그 부동산을 사는 순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볼 필요도 없는데 매일 보게 돼요. 그러면 야, 이거 정책 이러면 내 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계속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치나 지식만큼 보여요, 기회가.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솔직히 잃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경험,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부동산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인플레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치하고 같이 레벨업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 보다 보면 열심히 자기 일 했는데 경제적인 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커져 있죠. 그러면 그동안 안 보이던 기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돈이 되겠구나. 내가 최악의 경우 이런 부분만 이렇게 백업을 하면 충분히 저건 돈이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당연히 기회가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에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웰컴, 환대해 줍니다. 바쁠 때 가면은 상대도 안 해줘요. 근데 지금 가면 무슨 뻘소리를 해도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립니다. 그 지역에 대한 브리핑을 잘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럴 때 정말 진정성 있게 재무 계획을 세워서, 일단 모르니까 부동산에 가서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얘기도 좀 해달라 이러면은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몇 번에 걸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부동산 현장 조사를 임장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임장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 좋은 맛집이 있을 거잖아요. 먹어보고 마트도 가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이러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몇 군데를 둘러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평면적으로만 보이던 그 지역이 되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있는데 부동산 이제 사장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죠. 조만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개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더더욱 구체성을 띈 정보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부동산의 정책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고 그 전에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그때 이제 정책이 너무나 힘든 정책들이 많았어요. 꼭 내가 다주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많았는데 똑같이 되풀이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다시 세금 이슈가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다주택자가 팔려고 분명히 안 하면 이게 세금을 한번 때려 맞아보면 무조건 몇 채는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물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팔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이럴 때 가서 쓱 보고 있다가, 저는 경험치가 있으니까 경험 있는 사람에서 내가 옛날에 초기에 나로 돌아가서 보면 내 능력의 한계치까지 되는 것들을 살 거예요. 그냥 저는 조금씩 스텝을 밟았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매매하고 전세 갭이 5억이다 이렇게 나더라도 그 금액만 내가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아파트를 사버릴 겁니다. 서울에. 그리고 5억대 이하의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정책이 여기가 되건 가격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필수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런 겁니다. 필수제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사치를 부리면서 살던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외곽으로 이제 나옵니다. 어딘가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임차 수요가 더 늘어요. 이건 제가 갖고 있는 물건으로 다 저는 제 경험을 다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어차피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2027년까지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은 아파트 주택 공급량이 원래 한 4, 5만 됐었는데 그게 2만으로 떨어졌고요. 그거에 반 타작이 나 있어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어떤 상품이 있는데 수급이 이제 박살이 나잖아요. 공급이 이제 안 되면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 값어치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현금을 갖고 그래 더 큰 기회가 올 때까지 내가 쥐고 있을 거야. 하지 마. 이러면 그 돈이 녹습니다. 내 손에서. 그냥 빨리 다른 자산으로 파킹을 해놓되 정말로 주식을 잘하시면 주식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기서 뭐 큰 이득을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낸 돈이 물가 상승만큼 오르고 거기서 전세든 월세든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정책 대출이 좋은 게 많습니다. 일정 수준 기준 시가나 이런 것들이 밑으로 있는 아파트를 사기에는 별로 대출 내는 게 별 부담이 없어요. 이게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든 사회 초년생 때는 월급도 낮고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거든요. 받아서 어떤 식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이제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없으면 자기가 그 언덕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딱 한 가지가 레버리지밖에 없어요. 대출이죠, 사실. 시중은행 대출은 고정금리를 받아도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IMF급 혹은 금융위기급 위기만 와도 고정금리가 깨져요. 이제 상환의 압박도 있고요. 근데 정부 정책 대출을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얘는 물론 금리가 내려가면 좀 아깝죠. 제법 높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금리가 아무리 높거나 대한민국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도 그거를 상환하라든지 금리를 높이고 이런 것들은 절대 없거든요. 그만큼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해주는 그런 대출이에요. 이런 대출들은 꼭 받아야 돼요. 받고 그걸 비벼가지고 이제 자산을 만들어 두는 게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일단 세계를 봅니다, 저는. 큰 어떤 흐름으로 추세를 볼 때 환율을 무조건 봐야 되고요. 근데 부동산 하나 가지고 환율까지 보는 거는 이건 좀 그렇죠. 세 가지를 보는 게 M2라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풀리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우리 한국 금리죠. 무조건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는 겁니다. M2는 이제 환율하고 연계가 되는데 미국 돈이 너무 풀려 지금 한미 금리 역전은 1년 몇 개월간 계속 그렇거든요. 그럼 말이 된다고 보세요.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미국 달러가 풀린 M2랑 한국이 풀린 M2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2023년에 연준이 금리를 급속도로 올렸잖아요. 그때 M2가 살짝 꺾였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기존에 양적 완화 코로나 때문에 풀린 거를 흡수를 안 하고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안 하고 계속 또 푸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쑥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로 계측되어지는 자산은 가만히 있어 얘들은.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M2를 봐야 되고요. 한국도 계속 우상향. 한 번도 양적 긴축을 한 적이 없어요. 한다 얘기만 하고. 이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 자산 가격을. M2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 금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금리가 막 오르는데 내가 대출을 내서 아파트를 사야 돼. 그건 안 되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환율도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계속 추세가 한미 금리 역전이라서 이제 위험하고 원래는 이제 한국이 또 1% 내지 2% 정도 높아야 돼요. 근데 워낙 많이 풀렸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정치적인 불안이 없었으면 환율도 안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안 내리면 안 되는 게 연체율이 너무 심각합니다. 소상공인들부터 지방의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악성 미분양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준공후 미분양 이런 것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저건 이제 언제 될지 모르지만 빵 터지는 거죠. 건설사나 은행이 한두 군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낮춰주면 되죠. 그래서 계속 금리를 낮추라고 KDI라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인데 거기서 한국은행한테 연체는 이게 그 데이터를 보니까 심하니까 소상공인한테는 대출금 자체는 그 이연을 해줬는데 그 이자도 지금 못 갚고 있다는 거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은행한테 금리를 내리기를 권고하는 리포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인데 근데 한국은행이 그걸 보더니만 아니 월권을 왜 하느냐고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자기들이 뭐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설전을 하긴 했는데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리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는데요. 지금은 수급이 제일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없어요, 공급이. 신축만 만드는 게 공급이 아니고요. 그 시중에 기축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팔려고 내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그 공급도 일단 양도세 이제 중과를 일반 과세로 이제 1년간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지금 계속 정치 불안 때문에 보고 있을 거면
다주택자는 이런 정책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완화되는지를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유세,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 잘못 때려 맞으면 또 경매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경매행위예요. 서울에 핵심지에 한 채, 다른 데 한 채 있으면은 엄청나게 종부세 많이 나옵니다. 종부세 기준이 공정가액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60%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확 떨어졌는데 그거를 현행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가하고 같이. 그러다가 지금 60%까지 했는데 80으로만 높여도 서울의 핵심지 강남 3구 이런 데 갖고 있으면 연 1,000만 원을 거뜬하게 나올걸요. 그게 그냥 있으면 내야 되지 뭐 이러지만 평생을 거기 살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주택이고 한 사람들 그리고 서울 핵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정책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완화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팔 수 있으면은 좀 팔기도 해야 되고요.